옛날 옛적 한양 도성안 큰 사대부가에 율섬이라는 여종이 살고 있었답니다. 율섬은 다른 하인들과는 달리 말수가 적고 성실했지요. 특히 바느질 솜씨가 뛰어나 주인댁 부녀자들의 치마 저고리며 놀이개까지 모두 그녀의 손을 거쳐갔답니다. 율섬아, 이번에도 참 곱게 지었구나. 큰마님이 새로 지어온 치마를 보며 흡족해했지요. 율섬은 고개만 살짝 숙이며 대답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마님. 그런 율섬을 보며 다른 여종들은 조금씩 시기하기 시작했어요. 특히 주방일을 맡은 복단이와 빨래를 담당하는 춘향이는 율섬이 주인댁의 총애를 받는 것이 못마땅했지요. 저 계집, 바느질 좀 한다고 코가 하늘찌를 듯하지 않니? 그러게 말이야. 우리랑은 말도 안 섞으려 하고. 하지만 율섬은 그런 말들을 들어도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답니다. 다만 밤이면 혼자 뒤뜰에 앉아 하늘의 별을 바라보곤 했지요. 그럴 때면 어린 시절의 희미한 기억이 떠올랐어요. 하얀 도포를 입은 할아버지가 따뜻한 미소로 자신을 바라보며 말씀하시던 모습이었지요. 우리 율섬아, 어려운 일이 있어도 포기하지 말거라.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단다. 하지만 그 기억은 언제나 흐릿했어요. 그 후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어떻게 이곳에 오게 되었는지 율섬은 기억할 수 없었답니다. 어느 날 집안에 큰 경사가 있었습니다. 큰댁의 외동딸인 소령 아가씨가 드디어 혼담이 성사된 것이지요. 상대방은 영의정의 셋째 아들로 집안 간의 혼사로는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인연이었답니다. 이제 우리 소령이도 시집을 가는구나. 큰마님은 기쁨과 아쉬움이 섞인 표정으로 딸을 바라보았어요. 소령 아가씨는 18살의 꽃다운 나이였지만 어린 시절부터 몸이 허약해 늘 어머니의 걱정거리였거든요. 그런데 정작 소령 아가씨는 이혼사를 달갑게 여기지 않았어요. 몸이 약한 그녀에게 시집가는 일은 무서운 일이었거든요. 어머니, 저는 아직 시집갈 준비가. 무슨 소리냐? 이런 좋은 혼처를 놓칠 수는 없다. 큰마님은 딸의 말을 들으려 하지 않았어요. 가문의 영광을 위해서는 이혼사가 꼭 필요했거든요. 혼례 준비가 한창일 때였습니다. 큰마님은 대대로 내려오던 사하비녀를 꺼내어 율섬에게 맡겼어요. 율섬아, 이 비녀에 새로운 장식을 달아다오. 우리 소령이 혼례날 꽂을 것이니 정성껏 해야 한다. 네, 마님. 정성을 다하겠습니다. 율섬은 그 귀한 비녀를 받아들고 조심스럽게 자신의 방으로 가져갔지요. 창아로 깎은 비녀 머리에는 작은 구멍들이 뚫려 있어 그곳에 금실로 꽃무늬를 수놓고 작은 구슬들을 달 예정이었답니다. 한편 소령 아가씨의 외가에서는 이혼사를 못마땅하게 여기고 있었어요. 신랑 측 가문이 너무 높아서 자신들이 무시당할까봐 걱정했던 것이지요. 이런 혼사가 우리에게 무슨 도움이 된다고. 외가 어른들은 은밀히 회의를 했어요. 그리고 한 가지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지요. 바로 복단이라는 여종을 큰 댁에 보내는 것이었답니다. 복단이는 평범한 여종이 아니었어요. 그녀는 남의 비밀을 캐내고 필요하면 누명을 씌우는 일을 전문으로 하는 사람이었지요. 복단아, 내가 할 일은 간단하다. 저 집에 들어가서 혼사를 망칠 방법을 찾아라. 알겠습니다. 복단이는 소령 아가씨의 몸종이라는 명목으로 큰 댁에 들어왔어요. 그리고 곧바로 율섬을 눈여겨보기 시작했지요. 며칠 동안 율섬은 밤낮으로 비녀 장식에 매달렸어요. 다른 일은 뒤로 미루고 오직 그 일에만 집중했지요. 그런 율섬을 지켜보던 복단이는 이상한 점을 발견했어요. 율섬의 손가락 끝에 작은 흉터가 있는 것이었지요. 그 흉터는 특별한 의미가 있었답니다. 설마 창원 윤씨 가문에. 복단이는 깜짝 놀랐어요. 그 흉터는 창원 윤씨 가문에서 어린 후손들에게 새기는 특별한 표시였거든요. 몇 년 전 모함을 받아 몰락한 그 가문 말이에요. 이제 복단이는 더 큰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어요. 단순히 혼사를 망치는 것이 아니라 율섬의 존재 자체를 없애버리려 한 것이지요. 사흘째 되는 날 아침, 집안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비녀가 없어졌다.
큰마님의 비명 같은 소리가 온 집안에 울려 퍼졌어요. 소령 아가씨도 얼굴이 새하얘져서는 어찌할 바를 몰랐지요. 어머니, 어떻게 된 일이에요? 모르겠다. 어제 저녁까지 분명히 율섬이 작업하고 있었는데 큰마님은 다급하게 율섬을 불러들였어요. 율섬은 아직 무슨 일인지 모른 채 황급히 달려왔지요. 마님, 무슨 일이십니까? 율섬아, 비녀가 어디 있느냐? 비녀는 어제 밤까지 제 방에서 작업하고 있었는데요. 그럼 지금 가서 가져와라. 율섬은 불이 나게 자신의 방으로 달려갔어요. 하지만 평소 비녀를 놓아두던 자리에는 아무것도 없었답니다. 율섬은 눈앞이 캄캄해졌지요. 마님, 비녀가 없습니다. 뭐라고? 없다고? 큰마님의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랐어요. 그 비녀는 단순한 장신구가 아니라 가문의 상징과도 같은 것이었거든요. 당장 온 집안을 뒤져라. 누구든 숨겨둔 자가 있을 것이다. 큰마님의 명령에 따라 하인들이 총동원되었어요. 방마다 구석구석 샅샅이 뒤졌지만 비녀는 나타나지 않았답니다. 그때 복단이가 다가와 말했어요. 마님, 혹시 율섬의 바느질 보퉁이도 살펴보시지요. 응, 바느질 보퉁이? 네, 율섬이 늘 가지고 다니는 보자기 말입니다. 율섬은 깜짝 놀랐어요. 자신의 보퉁이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너무나 잘 알고 있었거든요. 아닙니다, 마님. 제 보퉁이에는 바느질 도구밖에.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복단이는 재빨리 율섬의 보퉁이를 가져와 큰마님 앞에서 풀었지요. 그 안에서 작은 천 조각에 쌓인 무언가가 나왔답니다. 이것은 무엇이냐? 큰마님이 천을 펼치자 그 안에서 상아 조각 하나가 굴러 떨어졌어요. 바로 그 비녀의 장식 부분이었지요. 아, 아닙니다. 이건 제가 넣은 게 아닙니다. 율섬이 다급하게 손사래를 쳤지만 이미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그녀에게 쏠려 있었어요. 율섬아, 이것이 무엇이냐? 마님, 정말 모르겠습니다. 제가 언제 이런 것을... 하지만 증거는 명백했어요. 그 상아 조각은 분명히 사라진 비녀의 일부였거든요. 다른 하인들도 하나둘 수군거리기 시작했어요. 역시 그럴 줄 알았어. 평소에도 이상하더라니. 조용한 사람이 더 무서운 법이지. 율섬은 사방에서 쏟아지는 의심의 눈초리를 받으며 어찌할 바를 몰랐답니다. 정말로 자신은 아무것도 모르는 일이었거든요. 큰마님은 화가 나서 어쩔 줄 몰랐어요. 율섬아, 내가 진실을 말하지 않으면 더 큰 벌을 받게 될 것이다. 지금이라도 솔직히 말해라. 마님, 정말로 저는 모릅니다. 누군가 제 보퉁이에... 그만해라. 이미 증거가 나왔는데 무슨 변명이냐. 결국 율섬은 포도청으로 끌려가게 되었어요. 큰마님은 집안의 체면을 생각해 이 일을 조용히 처리하고 싶어 했지만 그래도 도둑질은 법으로 다스려야 할 일이었거든요. 포도청에서 율섬을 맞이한 것은 냉랭한 시선들이었어요. 또 사대부집 도둑질 사건이군. 요즘 하인들이 버릇이 없어서 탈이야. 포졸들은 이미 율섬을 죄인으로 단정하고 있었어요. 율섬아, 내가 죄를 인정하면 가벼운 벌로 끝낼 수도 있다. 하지만 끝까지 잡아떼면... 포도청 포졸이 율섬 앞에서 위협적으로 말했어요. 율섬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답니다. 저는 정말로 모르는 일입니다. 이렇게 나오겠다는 거지? 포졸들은 율섬의 말을 믿지 않았어요. 사대부가에서 이런 사건이 벌어지면 대개 하인들의 소행이었거든요. 게다가 증거까지 명백하니 의심할 여지가 없다고 생각했지요. 하지만 사실 포졸들도 이 사건을 크게 키우고 싶지는 않았어요. 사대부가와 문제를 일으키면 자신들에게도 좋을 것이 없었거든요. 좋다. 그럼 너는 관비가 되어 도성박 공사장에서 일하게 될 것이다. 관비라고요? 그렇다. 내가 죄를 인정하지 않으니 정식 재판도 받지 못하고 그렇다고 놓아둘 수도 없으니 관비로 하방하는 것이다. 율섬은 이제 정말로 절망했어요. 억울하다고 아무리 외쳐도 아무도 들어주지 않았거든요.
이틀 후 율섬은 다른 관비들과 함께 도성 밖으로 끌려갔어요. 그곳에는 새로운 관청 건물을 짓는 공사가 한창이었지요. 공사를 감독하는 사람은 겸재라는 젊은 관료였어요. 그는 30살 남짓한 나이에 벌써 정육품 관직에 오른 촉망받는 인재였지요. 하지만 성격이 너무 강직해서 윗사람들에게는 좀 까다로운 부하로 여겨졌답니다. 새로 온 관비들이로구나. 겸재는 율섬을 포함한 여관비들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그의 눈빛은 냉정했지만 어딘지 따뜻한 면도 있었지요. 너희들은 앞으로 이곳에서 밥 짓고 빨래하며 공사를 도울 것이다. 성실히 일하면 대우해주겠지만 게으름을 피우면 용서하지 않겠다. 다른 관비들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율섬은 여전히 넋이 나간 상태였어요. 그날 밤 율섬은 다른 여관비들과 함께 허름한 움막에서 잠을 청했지요. 하지만 잠이 올 리가 없었어요. 정말 내가 그런 일을 했을까? 율섬은 계속해서 그날의 일을 되돌아보았어요. 분명히 자신은 비녀를 훔치지 않았는데 어떻게 자신의 보퉁이에서 그런 것이 나왔을까요? 그때 옆에서 자고 있던 다른 관비가 중얼거렸어요. 쯧쯧, 사대부집 여종 출신이래도 결국 도둑이었네. 조용히 해. 그 계집이 들으면 어쩌려고. 뭐 어때? 어차피 다 아는 일인데. 율섬은 이불을 머리까지 뒤집어 쓰고 소리 없이 울었답니다. 그런데 그때 어둠 속에서 나직한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그만들 하거라. 나이 든 여인의 목소리였어요. 다른 관비들이 움찔하며 조용해졌지요. 할머니? 율섬이 조심스럽게 고개를 들어보니 맞은편에서 백발의 관비 할머니가 자신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녀의 이름은 옥분이었는데 이곳에서 가장 오래 지낸 사람이었지요. 얘야, 울지 말거라. 진실은 언젠가 드러나게 마련이니까. 옥분 할머니의 따뜻한 말에 율섬의 마음이 조금 누그러졌어요. 이튿날부터 율섬은 본격적으로 공사장 일을 시작했어요. 주로 밥을 짓고 빨래를 하는 일이었지만 다른 관비들은 여전히 그녀를 따돌렸지요. 율섬아, 그 무거운 빨래통 혼자 들고 가냐? 복순이라는 관비가 비아냥거리며 말했어요. 괜찮습니다. 율섬이 조용히 대답하자 복순이는 더욱 기세가 올랐어요. 에이, 도둑년이 뭔 자존심이야? 우리랑 어울리기도 싫다는 거지? 그때 옥분 할머니가 다가왔어요. 복순아, 내가 그 빨래통을 대신 들어주지 그러니? 아, 할머니. 그게 아니라. 복순이는 머뭇거리며 물러섰지요. 옥분 할머니는 다른 관비들 사이에서 존경받는 인물이었거든요. 할머니, 괜찮습니다. 율섬이 말했지만 옥분 할머니는 빨래통 한쪽을 잡고 함께 들어주었어요. 얘야, 혼자 견디려 하지 말거라. 힘든 일은 나누어지는 법이니까. 그날 저녁 옥분 할머니는 율섬을 따로 불렀어요. 얘야, 할머니가 보기에 너는 진짜 도둑이 아닌 것 같구나. 할머니, 오랫동안 살면서 사람 보는 눈은 생겼거든. 너는 그런 일을 할 사람이 아니야. 옥분 할머니의 말에 율섬은 눈물을 글썽였어요. 오랜만에 자신을 믿어주는 사람을 만난 것이지요. 하지만 증거라는 것도 누군가 만들어낼 수 있는 법이지. 진실은 따로 있을 거야. 그때 율섬의 머릿속에 어렴풋한 기억이 떠올랐어요. 어린 시절 할아버지가 해주신 말씀이었지요. 우리 율섬아, 어려운 일이 있어도 포기하지 말거라.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단다. 율섬은 그 기억 속의 할아버지 모습을 떠올렸어요. 하얀 도포를 입고 따뜻하게 미소 짓던 그분의 얼굴이 선명하게 보였지요. 할아버지, 율섬은 마음속으로 할아버지께 말씀드렸어요. 포기하지 않겠다고, 끝까지 진실을 밝혀내겠다고 말이에요. 며칠이 지나면서 율섬은 조금씩 공사장 생활에 적응해 갔어요. 하지만 이상한 일들이 계속 생겼어요. 율섬이 빨래를 널어놓으면 누군가 몰래 더럽히고, 밥을 지으면 일부러 소금을 너무 많이 넣어서 망치고, 이런 일들이 반복되었지요. 또 빨래가 더러워졌네. 율섬이 한숨을 쉬며 다시 빨래를 시작하려는데
옥본 할머니가 나타났어요. 얘야, 누가 그랬는지 알겠구나? 모르겠어요, 할머니. 복순이와 그 무리들이지. 내가 다 봤어. 옥분 할머니는 화가 난 듯 말했어요. 할머니, 괜찮습니다. 제가 알아서 할게요. 안 괜찮아. 이런 식으로 괴롭히는 건 옳지 못한 일이야. 그날 저녁 옥분 할머니는 모든 관비들을 불러 모았어요. 여기 있는 사람들 모두 들어라. 모든 관비들이 옥분 할머니 앞에 모였어요. 누가 율섬이 빨래와 음식을 망치고 있는지 나는 다 알고 있다. 당장 그만두지 않으면 감독님께 일러 바치겠다. 복순이와 몇몇 관비들이 당황한 표정을 지었어요. 할머니, 저희가 언제 거짓말 말거라. 이 할머니 눈이 어두운 줄 아니? 옥분 할머니의 엄한 목소리에 복순이는 더 이상 말하지 못했어요. 그 이후로 노골적인 괴롭힘은 줄어들었지만 여전히 다른 관비들은 율섬과 거리를 두었지요. 그런데 정말 이상한 일이 생겼어요. 밤마다 누군가 율섬을 지켜보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어느 날 밤 율섬이 뒤뜰에서 빨래를 개고 있는데 정말로 누군가 나타났어요. 누구세요? 검은 옷을 입은 사내가 그림자 속에서 나타났어요. 조용히 해. 소리 지르면 어떻게 될지 모른다. 율섬은 무서웠지만 용기를 내어 물었어요. 누구신데 왜 저를? 내가 계속 입을 놀리고 다니니까 말이다. 이미 끝난 일인데 왜 자꾸 문제를 만드는 거냐?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는데요. 감독이 자꾸 사건을 들쑤시고 다니는 것도 내 때문 아니냐? 그제서야 율섬은 깨달았어요. 겸재가 자신을 위해 사건을 조사하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것 때문에 누군가 자신을 위협하고 있다는 것을 말이에요. 만약 계속 이런 식으로 나간다면 그 사내가 위협적으로 말하려는 순간 갑자기 다른 목소리가 들렸어요. 거기 누구냐? 겸재의 목소리였어요. 그 사내는 재빨리 사라져 버렸지요. 율섬아, 괜찮느냐? 겸재가 다급하게 달려와 율섬을 살폈어요. 감독님, 누군가 저를 위협했어요. 누가? 어떤 사람이었느냐? 율섬은 그 사내의 모습을 자세히 설명했어요. 겸재의 표정이 심각해졌지요. 이제 정말 위험해졌구나. 감독님, 쟤 때문에 위험한 일에 휘말리시는 건 아닌지. 무슨 소리냐? 정의를 실현하는 것이 관리의 도리다. 내가 걱정할 일이 아니다. 하지만 겸재도 걱정이 되었어요. 누군가 율섬을 위협한다는 것은 자신의 조사가 핵심에 가까워지고 있다는 뜻이었거든요. 사실 겸재는 율섬을 처음 본 순간부터 이상하다는 생각을 했어요. 다른 관비들과는 뭔가 다른 면이 있었거든요. 저 여자, 손이 참 곱구나. 겸재는 율섬이 빨래를 하는 모습을 보며 혼자 중얼거렸어요. 일반적인 하인들과는 달리 손가락이 가늘고 움직임도 우아했지요. 게다가 말투도 율섬이 다른 사람들과 대화하는 것을 들어보니 일반 하인들이 쓰는 말투와는 조금 달랐어요. 어딘지 교양 있는 사람의 말투 같았지요. 또한 율섬이 글을 읽을 줄 안다는 것도 발견했어요. 어느 날 공사 현장에 붙어 있는 공문을 율섬이 자연스럽게 읽는 모습을 본 것이지요. 일반적인 여종이 글을 읽을 줄 안다고? 겸재는 점점 궁금해졌어요. 그래서 은밀히 포도청에 율섬의 사건에 대해 문의해 보았지요. 아, 그 사건 말씀이시군요. 포도청의 한서리가 대답했어요. 사대부집에서 일어난 도둑질 사건이었는데 증거가 명백해서 바로 처리했습니다. 증거가 명백하다고요? 네, 그 여종의 바느질감 속에서 훔친 비녀 조각이 나왔거든요. 하지만 겸재는 뭔가 석연치 않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만약 정말로 비녀를 훔쳤다면 왜 증거가 될 만한 것을 자신의 물건 속에 그대로 두었을까요? 혹시 진술서를 볼 수 있을까요? 진술서요? 그건 좀 어려운데요. 처리는 머뭇거렸어요. 사실 이 사건은 제대로 된 조사 없이 성급하게 처리된 면이 있었거든요. 겸재는 며칠 더 고민하다가 결국 직접 나서기로 했어요. 하지만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했지요.
이미 누군가 자신의 움직임을 감시하고 있다는 것을 느꼈거든요. 어느 날 밤, 겸재가 포도청 근처를 지나가는데 이상한 광경을 목격했어요. 어떤 사내가 포도청 서리와 은밀히 만나고 있는 것이었지요. 일은 어떻게 되어 가고 있소? 아직까지는 별 문제 없습니다. 하지만 그 감독이 자꾸 사건을 들쑤시고 있어서 그럼 더 확실하게 해야겠군. 겸재는 숨어서 그들의 대화를 들었어요. 자신의 조사를 누군가 방해하려 한다는 것을 확실히 알 수 있었지요. 이튿날 겸재는 더욱 조심스럽게 움직였어요. 공식적인 경로로는 정보를 얻기 어려울 것 같았거든요. 그런데 우연한 기회에 중요한 단서를 발견했어요. 포도청에서 일하는 말단 아전이 술에 취해 실언을 한 것이지요. 그 사건 말이야. 진짜 황당한 일이었지. 무슨 일인데? 증거라는 게 너무 뻔하게 조작된 거야. 누가 봐도 누군가 일부러 심어놓은 티가 났거든. 그런데 왜 그냥 넘어간 거야? 위에서 조용히 처리하라고 했어. 사대부집 일에 괜히 시비 걸지 말라고. 겸재는 이 정보를 바탕으로 더 깊이 파고들기로 했어요. 하지만 혼자서는 한계가 있을 것 같았지요. 그때 마침 의금부에서 일하는 이첨이라는 젊은 서리를 만났어요. 그는 겸재와 같은 과거 동기로 정의감이 강한 사람이었지요. 이첨아, 내게 부탁할 일이 있다. 무슨 일인데? 겸재는 율섬의 사건에 대해 자세히 설명했어요. 이첨도 이야기를 들어보니 의심스러운 점이 많다고 생각했지요. 정말 이상하군. 내가 한번 알아보겠네. 이첨은 의금부의 기록을 뒤져보았어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답니다. 복단이라는 여종이 그 사대부집에 온 것은 불과 한 달 전의 일이었어요. 그리고 그녀는 소령 아가씨의 외가에서 보낸 사람이었지요. 외가에서? 왜? 이첨이 더 자세히 알아보니 소령 아가씨의 외가는 이번 혼사를 탐탁치 않게 여기고 있었어요. 신랑 측 가문이 너무 높아서 자신들이 무시당할까봐 걱정했던 것이지요. 그런데 이것 보게. 이첨은 겸재에게 한 문서를 보여주었어요. 복단이의 이전 행적을 조사해 보니 그녀는 과거에도 비슷한 일에 연루된 적이 있어. 비슷한 일이라고? 다른 집에서 일하다가 도둑질 사건이 일어났는데 그때도 그녀의 증언이 결정적이었다는 거야. 겸재는 소름이 돋았어요. 이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지요. 설마 복단이가 전문적으로 이런 일을 그럴 가능성이 높아. 누군가 그녀를 이용해서 조작극을 벌이고 있는 것 같아. 두 사람은 더 깊이 조사하기로 했어요. 하지만 조심해야 했지요. 이미 상대방도 그들의 움직임을 눈치채고 있었거든요. 며칠 후 겸재는 위험한 상황에 처했어요. 밤늦게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정체불명의 사내들이 나타난 것이지요. 감독님, 괜한 일에 너무 깊이 관여하지 마시지요. 누구냐? 왜 나를? 그냥 충고일 뿐입니다. 더 이상 그 사건에 관여하지 마세요. 겸재는 위협을 느꼈지만 물러서지 않았어요. 정의를 실현하는 것이 관리의 도리다. 위협 따위에 굴복할 수 없다. 그렇다면 어쩔 수 없군요. 사내들이 위협적으로 다가오려는 순간 이첨이 나타났어요. 여기서 뭐 하는 거냐? 사내들은 이첨을 보고는 황급히 도망쳤어요. 의금부 사람이 나타나자 함부로 행동할 수 없었던 것이지요. 겸재야, 괜찮나? 고맙다, 이첨아. 정말 위험할 뻔했어. 이제 정말 조심해야겠어. 상대방이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군. 그날 밤 두 사람은 안전한 곳에서 만나 앞으로의 계획을 세웠어요. 우리가 너무 성급하게 움직인 것 같아. 하지만 율섬의 안전도 생각해야 해. 그들이 나를 위협했다는 것은 율섬에게도 위험이 닥칠 수 있다는 뜻이야. 이이첨의 말이 맞았어요. 실제로 그날 밤 율섬에게도 이상한 일이 벌어졌거든요. 어느 날 저녁 겸재는 율섬을 따로 불렀어요. 율섬아, 잠깐 이리 와라. 네, 감독님. 율섬은 조심스럽게 겸재 앞으로 다가갔어요. 최근에 자신을 위협한 사내의 일도 있었고 감독님이 자신 때문에
위험에 처할까봐 걱정되었거든요. 내가 정말로 그 비녀를 훔쳤느냐? 갑작스러운 질문에 율섬은 깜짝 놀랐어요. 아닙니다, 감독님. 저는 정말로 그런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어떻게 내 물건에서 비녀 조각이 나왔겠느냐? 그것도 저는 정말 모르겠습니다. 율섬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지금까지 수없이 같은 질문을 받았지만 대답은 언제나 똑같았지요. 겸재는 율섬의 표정을 자세히 살펴보았어요. 거짓을 말하는 사람의 눈빛이 아니었지요. 율섬아, 나는 내가 어린 시절 어떻게 살았는지 궁금하다. 갑자기 어린 시절 이야기를 꺼내자 율섬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잘 기억나지 않습니다. 조금이라도 기억나는 것이 있으면 말해보거라. 율섬은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어요. 가끔 꿈에서 보는 장면이 있어요. 하얀 도포를 입은 할아버지가 저에게 글을 가르쳐 주시는 모습이요. 글을 가르쳐 주셨다고? 네. 그분은 항상 우리 율섬이는 똑똑하니까 글 공부를 열심히 해야 한다고 하셨어요. 율섬이 말을 계속하자 더 많은 기억들이 떠올랐어요. 그분은 저에게 바느질도 가르쳐 주셨어요. 여자도 손재주가 있어야 한다면서요. 그런데 율섬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어느 날 갑자기 많은 사람들이 집에 쳐들어왔어요. 관리들이었는데 할아버지를 끌고 가려고 했어요. 그때 몇 살이었느냐? 아마 7살 정도였을 거예요. 할아버지는 저를 꼭 안으시면서 율섬아, 무슨 일이 있어도 당당하게 살아라. 내가 나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잊지 말거라고 하셨어요. 겸재는 율섬의 이야기를 들으며 점점 확신을 가지게 되었어요. 이 여자는 평범한 하인 출신이 아니었지요. 그 후에는 어떻게 되었느냐? 기억이 끊어져요. 다시 깨어났을 때는 낯선 곳에 있었고 누군가 저를 데려다가 여종으로 팔았다고 했어요. 율섬은 눈물을 닦으며 말했어요. 감독님, 혹시 제가 말씀드린 것 때문에 더 위험해지시는 건 아닌지 걱정 말거라. 내가 한번 알아보겠다. 겸재는 율섬의 어린 시절 이야기를 이이첨에게 전했어요. 이이첨은 그 이야기를 듣고 뭔가 떠오르는 것이 있었지요. 겸재야, 혹시 창원윤 씨 가문 이야기 들어본 적 있나? 창원윤 씨라고? 몇 년 전에 반역 혐의로 몰락한 가문이야. 하지만 나중에 그것이 모함이었다는 것이 밝혀졌지. 이이첨은 자세한 이야기를 해주었어요. 그 가문의 가주는 정직한 관리였는데 어떤 권력자들의 부정을 고발하려 했다가 오히려 역으로 누명을 쓰게 된 거야. 그런 일이 가문이 몰락할 때 작은 외손녀가 하나 있었는데 행방불명되었다고 했어. 혹시 두 사람은 서로 눈을 마주 보았어요. 율섬이 바로 그 외손녀일 가능성이 높았지요. 그렇다면 율섬의 정체를 아는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겠군. 그래서 더욱 확실히 제거하려 했을 수도 있어. 이제 사건의 규모가 단순한 도둑질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었어요. 하지만 그만큼 위험도 커졌지요. 며칠 후 정말로 위험한 일이 벌어졌어요. 겸재가 공사장으로 돌아가 보니 율섬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율섬이 어디 갔느냐? 아, 그 계집 말입니까? 아까 어떤 관리가 와서 다른 곳으로 데려갔습니다. 무슨 관리? 잘은 모르겠는데 내관 복장을 한 사람이었습니다. 율섬을 의금부로 데려간다고 했어요. 겸재는 깜짝 놀랐어요. 이이첨은 그런 말을 한 적이 없었거든요. 어디로 갔는지 아느냐? 그건 말해주지 않았습니다. 다만 율섬이 끌려가면서 무척 무서워했어요. 겸재는 급히 이이첨을 찾아갔어요. 이첨아, 큰일 났다. 율섬이 사라졌다. 뭐라고? 나는 그런 명령을 내린 적이 없는데 이이첨도 놀랐어요. 가짜 관리가 율섬을 납치해 간 것이 분명했지요. 빨리 찾아야 한다. 늦으면 정말 위험할지도 모른다. 두 사람은 밤새도록 율섬을 찾아 헤맸어요. 하지만 쉽게 찾을 수 없었지요. 한편 율섬은 어둡고 낡은 집에 갇혀 있었어요. 손과 발이 묶인 채로 말이지요. 누구세요? 왜 저를 이런 곳에? 조용히 해라.
내가 너무 말을 많이 해서 문제가 생겼잖아. 어둠 속에서 나타난 것은 예전에 율섬을 위협했던 그 사내였어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는데요. 거짓말 말아라. 내가 감독에게 어린 시절 이야기를 했다며? 율섬은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그것을 알고 있는 걸까요? 그 이야기 때문에 이제 내 정체가 들통날 위기에 처했다. 제 정체요? 창원윤 씨 가문의 외손녀. 바로 내 말이다. 사내의 말에 율섬은 충격을 받았어요. 자신의 정체를 이 사람들이 이미 알고 있었던 것이지요. 그럼 처음부터, 그렇다. 처음부터 너를 노린 것이다. 창원윤 씨 가문의 후손이 살아있다는 것이 알려지면 과거 사건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를 수 있거든. 이제 모든 것이 명확해졌어요. 이들은 단순히 혼사를 방해하려던 것이 아니라 율섬의 존재 자체를 없애려 했던 것이지요. 너는 여기서 조용히 사라져야 한다. 사내가 위협적으로 다가오려는 순간 밖에서 소음이 들렸어요. 여기 있나? 겸재의 목소리였어요. 그는 마침내 율섬을 찾아낸 것이지요. 젠장, 들켰군. 사내는 황급히 뒷문으로 도망치려 했지만 이첨이 그곳을 막고 있었어요. 어디 가려고? 결국 사내는 체포되었고 율섬은 무사히 구출되었답니다. 율섬아, 괜찮느냐? 겸재가 율섬의 밧줄을 풀어주며 물었어요. 감독님, 저 때문에 이런 위험을. 괜찮다. 이제 모든 것이 밝혀질 것이다. 이이첨이 주변을 살펴보니 땅에 떨어진 놀이개 하나가 보였어요. 이것은 무엇이냐? 율섬이 그것을 보자 깜짝 놀랐어요. 이건 제 것입니다. 내 것이라고? 네. 어릴 때부터 가지고 있던 것인데. 율섬은 그 놀이개를 소중히 받아들었어요. 그런데 겸재는 그 놀이개의 문양을 유심히 보았지요. 이 문양. 어디서 본 것 같은데. 놀이개에는 특이한 꽃무늬가 새겨져 있었어요. 일반적인 하인들이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니었지요. 이이첨은 그 놀이개를 가져가서 전문가에게 보여주었어요. 그 결과 놀라운 사실이 밝혀졌답니다. 이것은 창원윤 씨 가문의 문양입니다. 창원윤 씨라고요? 네. 몇 년 전에 모함을 받아 몰락한 양반 가문이지요. 이제 모든 것이 명확해졌어요. 율섬은 창원윤 씨 가문의 외손녀였고 집안이 몰락할 때 어린 나이에 흩어져서 결국 여종으로 팔려온 것이었답니다. 체포된 사내는 결국 모든 것을 자백했어요. 그리고 그 배후에는 놀라운 인물들이 있었답니다. 소령 아가씨가 시켜서 한 일입니다. 이이첨이 신문하자 납치범이 털어놓은 말이었어요. 처음에는 단순히 혼사를 방해하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복단이가 율섬의 정체를 알아낸 후부터 일이 커졌어요. 율섬의 정체를 알아냈다고? 네. 복단이는 원래 그런 일을 전문으로 하는 사람이었어요. 남의 비밀을 캐내고 필요하면 누명을 씌우는 일 말입니다. 겸재와 이이첨은 소름이 돋았어요. 이것은 단순한 사건이 아니었지요. 복단이가 율섬의 손가락 끝에 있는 작은 흉터를 보고 알아차렸다고 합니다. 창원윤 씨 가문 사람들은 어릴 때 특별한 의식을 행하는데 그때 생기는 흉터라고 하더군요. 이제 모든 퍼즐이 맞춰졌어요. 복단이는 율섬의 정체를 알아차리고 이를 소령 아가씨에게 보고했던 것이지요. 소령 아가씨는 처음에는 단순히 혼사를 망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율섬이 창원윤 씨 가문의 후손이라는 것을 알게 되자 더 큰 그림을 그리게 되었어요. 더 큰 그림이라고? 창원윤 씨 가문이 몰락할 때 관련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는 소령 아가씨의 외가 사람들도 있었어요. 만약 율섬의 정체가 밝혀지면 과거 사건이 다시 조사될 수 있었거든요. 이제 왜 이렇게 극단적인 방법을 썼는지 이해할 수 있었어요. 이들은 자신들의 과거 죄행이 드러나는 것을 막으려 했던 것이지요. 의금부는 즉시 관련자들을 체포했어요. 소령 아가씨와 복단이 그리고 배우의 외가 사람들까지 모두 말이에요. 정식 재판이 열렸고 모든 진실이 백일하에 드러났답니다.
소령은 도둑질을 교사하고 무고한 사람에게 누명을 씌운 죄, 그리고 납치를 교사한 죄로 유배에 처한다. 복단이는 도둑질과 위증, 그리고 납치 협조 혐의로 관비가 되어 평생 관청에서 일하도록 한다. 재판관의 선고가 떨어졌어요. 그리고 관련된 사대부 가문도 처벌을 받았지요. 해당 가문의 가주는 관직에서 물러나고 일정 기간 관직 진출을 금한다. 또한 과거 창원 윤씨 가문 몰락에 관여한 죄로 추가 조사를 받을 것이다. 율섬의 누명은 완전히 벗겨졌어요. 그리고 그녀의 신분도 공식적으로 확인되었지요. 율섬은 창원 윤씨 가문의 후손으로 양반 신분을 회복할 수 있다. 하지만 율섬은 뜻밖의 대답을 했어요. 감사하지만 저는 양반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습니다. 왜 그러느냐? 을금부 관리가 의아해하며 물었어요. 저는 이제부터 제 이름으로, 제 힘으로 살아가고 싶습니다. 양인으로서 자유롭게 말이에요. 율섬의 말에 모든 사람들이 놀랐어요. 양반 신분을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거부하다니요. 정말로 그래도 되겠느냐? 겸재가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네, 저는 이미 충분히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이제는 누구에게 의지하지 않고 스스로 살아갈 수 있어요. 율섬의 눈빛은 맑고 당당했어요. 그 긴 시간의 고난이 그녀를 더욱 강하게 만들어준 것이지요. 결국 율섬은 양인으로 신분을 등록했어요. 그리고 한양 도성에서 바느질을 하며 살아가기로 했지요. 율섬아, 앞으로 어디로 갈 생각이냐? 겸재가 마지막으로 울었어요. 사실 그는 율섬에게 마음이 있었지만 이제 율섬이 자유인이 되었으니 용기를 내볼까 생각했지요. 율섬은 빙긋 웃으며 대답했어요. 어디든 제 발로 가는 길입니다. 하지만 겸재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율섬이 어디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든 지켜보고 싶었거든요. 며칠 후 율섬은 한양의 작은 골목에 방 하나를 얻었어요. 그곳에서 바느질 일을 시작하기로 한 것이지요. 처음에는 힘들 거야. 율섬은 혼자 중얼거리며 새로운 각오를 다졌어요. 하지만 두렵지는 않았지요. 이미 그보다 더 힘든 일들을 견뎌낸 경험이 있었거든요. 첫 며칠은 정말 어려웠어요. 손님이 하나도 없었거든요. 사람들은 아직 모르는 새 바느질 일꾼을 쉽게 믿지 않았지요. 할머니, 혹시 저에게 바느질 일을 맡겨주실 수 있을까요? 율섬이 근처 사는 할머니에게 부탁했어요. 글쎄, 아직 솜씨를 모르는데 그럼 작은 일부터라도 해보겠습니다. 만족하지 못하시면 돈을 받지 않겠어요. 율섬의 간절한 부탁에 할머니가 마음을 열었어요. 그럼 이 헝겊을 한번 꿰매보거라. 할머니가 찢어진 저고리 하나를 내밀었어요. 율섬은 정성스럽게 바느질을 시작했지요. 1시간 후 할머니는 깜짝 놀랐어요. 이게 그 찢어진 저고리가 맞나? 율섬의 솜씨는 정말 뛰어났어요. 찢어진 부분을 너무나 자연스럽게 수선해서 원래 그런 디자인인 것처럼 보였거든요. 얘야, 내 솜씨가 이렇게 좋을 줄이야. 감사합니다. 할머니. 그 할머니가 소문을 내면서 조금씩 손님들이 찾아오기 시작했어요. 저기 새로 온 바느질 아가씨, 솜씨가 정말 좋다더라. 그래? 한번 가봐야겠네. 하지만 모든 사람들이 호의적인 것은 아니었어요. 특히 근처에서 바느질 일을 하던 다른 여인들은 율섬을 견제하기 시작했지요. 갑자기 나타나서 손님들을 빼앗아가니 기분이 나쁘네. 그러게 말이야. 어디서 온 건지도 모르는 주제에. 그 중에서도 특히 심한 사람은 영숙이라는 여인이었어요. 그녀는 이 동네에서 가장 오래 바느질 일을 해온 사람이었거든요. 이봐, 새로 온 아가씨. 어느 날 영숙이 율섬을 찾아왔어요. 네, 무슨 일이세요? 여기는 내 구역이야. 다른 곳으로 가서 일하는 게 어떨까? 영숙의 말에 율섬은 당황했어요. 구역이라고요? 저는 그런 걸 모르고 했다면 이제라도 알아도. 여기서 바느질 일을 하려면 내 허락을 받아야 해. 율섬은 고민에 빠졌어요. 다툼을 일으키고 싶지는 않았지만 그렇다고 이곳을 떠날 수도 없었거든요. 죄송하지만 저도 먹고 살아야 해서요.
서로 도우며 지낼 수는 없을까요? 도움. 내가 왜 경쟁자를 도와줘야 하는데? 영숙의 목소리가 점점 거세졌어요. 그때 뜻밖의 사람이 나타났어요. 여기서 무슨 일입니까? 겸재의 목소리였어요. 그는 율섬의 안부가 궁금해서 몰래 찾아온 것이었지요. 아, 감독님. 율섬이 놀라며 일어섰어요. 이분이 누구죠? 영숙이 경계하며 물었어요. 저는 관청에서 일하는 겸재라고 합니다. 혹시 율섬에게 무슨 문제라도? 겸재의 말에 영숙은 당황했어요. 관리가 이 여인을 보호하고 있다는 뜻이었거든요. 아, 아니에요. 그냥 인사차 왔을 뿐입니다. 영숙은 황급히 자리를 떴어요. 겸재님, 어떻게 여기까지? 내가 잘 지내는지 궁금해서 왔다. 혹시 어려운 일은 없느냐?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하지만 겸재는 방금 전 상황을 보고 걱정이 되었어요. 혹시 누가 너를 괴롭히는 거냐? 그런 건 아니고 그냥 처음이라 어색할 뿐이에요. 율섬은 괜찮다고 했지만 겸재는 앞으로도 가끔 들러보기로 마음먹었어요. 그 후로 영숙은 더 이상 율섬을 직접적으로 괴롭히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은근히 방해를 하기 시작했지요. 율섬의 단골 손님들에게 가서 나쁜 소문을 퍼뜨리거나 율섬이 쓰는 재료들을 비싸게 만들어서 장사를 어렵게 하려 했어요. 요즘 바느질 값이 왜 이렇게 올랐지? 한 손님이 불평했어요. 다른 곳에서는 더 싸게 해준다던데 율섬은 고민이 되었어요. 값을 더 내리면 자신의 생활이 어려워지지만 손님을 잃고 싶지도 않았거든요. 그때 옛날 공사장에서 도와주었던 옥분 할머니가 찾아왔어요. 얘야, 여기서 이렇게 살고 있구나. 할머니, 어떻게 저를? 소문 들었어. 바느질 일을 시작했다며? 옥분 할머니는 율섬의 작업을 둘러보았어요. 솜씨가 정말 좋구나. 그런데 왜 이렇게 값을 싸게 받니? 다른 분들이 더 싸게 해준다고 해서. 그럼 안 되지. 좋은 건 좋은 값을 받아야 하는 법이야. 옥분 할머니는 율섬에게 장사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었어요. 내 솜씨면 충분히 비싸게 받을 수 있어. 자신감을 가져라. 그리고 할머니는 자신의 친구들에게 율섬을 소개해 주었지요. 이 아이 바느질 솜씨가 정말 좋아. 한번 맡겨보지 그래? 할머니 덕분에 율섬의 손님이 늘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율섬의 진짜 실력을 알게 되면서 입소문이 퍼져나갔지요. 율섬 아가씨 바느질은 정말 특별해. 그뿐만 아니라 사람도 너무 좋아. 사람들의 칭찬에 영숙은 점점 초조해졌어요. 자신의 손님들이 율섬에게로 옮겨가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율섬은 영숙을 적대시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먼저 다가가서 화해를 시도했지요. 영숙 언니, 혹시 우리 함께 일할 방법은 없을까요? 함께 일하자고? 네. 저 혼자서는 모든 주문을 다 받기가 어려워요. 언니가 도와주시면 더 많은 손님들을 만족시킬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율섬의 제안에 영숙은 처음에는 의심스러웠어요. 하지만 생각해보니 나쁘지 않은 제안이었지요. 정말로 나와 함께 일하겠다는 거야? 네. 서로 도우며 지내면 좋겠어요. 결국 두 사람은 협력하기로 했어요. 율섬이 정교한 바느질을, 영숙이 빠른 속도의 바느질을 담당하기로 한 것이지요. 이렇게 해서 율섬은 동네에서 인정받는 바느질꾼이 되었어요. 그리고 겸재도 가끔씩 들러서 안부를 확인했지요. 율섬아, 요즘 어떻게 지내느냐? 좋아요, 감독님. 이제 정말 제 힘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율섬의 밝은 표정을 보며 겸재도 기뻤어요. 그런데 점점 율섬에 대한 마음이 커져갔지요. 어느 날 겸재는 용기를 내어 자신의 마음을 고백했어요. 율섬아, 나와 함께 살지 않겠느냐? 율섬은 갑작스러운 고백에 당황했어요. 감독님, 나는 내가 좋다. 신분이 어떻든 상관없다. 율섬은 잠시 망설였어요. 사실 그녀도 겸재에게 마음이 있었지만 자신의 과거 때문에 주저하고 있었거든요. 저 같은 사람이 감독님과 무슨 소리냐? 너는 이미 충분히 훌륭한 사람이다.
내가 견뎌낸 모든 시련이 너를 더욱 아름답게 만들었어. 겸재의 진심 어린 말에 율섬의 마음도 움직였어요. 좋습니다. 하지만 저는 계속 일을 하고 싶어요. 당연하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된다. 두 사람은 마침내 혼례를 올렸어요. 작은 혼례였지만 진심이 담긴 아름다운 의식이었지요. 옥분 할머니와 영숙, 그리고 이첨까지 참석해서 축하해 주었답니다. 혼례 후에도 율섬은 계속해서 바느질 일을 했어요. 겸재도 그런 아내를 자랑스러워했지요. 우리 집 마님 솜씨가 얼마나 뛰어난지 아십니까? 겸재는 동료들에게 자주 자랑했어요. 시간이 흘러 율섬과 겸재 사이에는 예쁜 아이들이 태어났어요. 율섬은 아이들에게 정직하게 살아가는 것의 소중함을 가르쳐 주었지요. 얘들아, 언제나 진실을 말해야 한다. 거짓은 결국 드러나게 마련이니까. 네, 어머니. 아이들은 어머니의 말을 새겨들었어요. 또한 율섬은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는 일도 많이 했어요. 가난한 사람들의 옷을 공짜로 수선해 주거나 젊은 여인들에게 바느질을 가르쳐 주기도 했지요. 언니, 어떻게 이렇게 잘할 수 있어요? 어린 제자가 물었어요. 정성을 다하면 되는 거야. 그리고 항상 상대방을 생각하며 일하는 것이 중요해. 율섬은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조언해 주었어요. 어느 날 율섬은 옛날 자신을 모함했던 그 집안 사람들을 우연히 만났어요. 그들은 이제 몰락해서 초라한 모습이었지요. 율섬, 정말 미안했다. 소령 아가씨였던 여인이 고개를 숙이며 사과했어요. 유배에서 돌아온 후 그녀는 많은 것을 깨닫게 되었거든요. 이미 지난 일입니다. 율섬은 담담하게 대답했어요. 이미 원망이나 미움은 마음에서 사라진 지 오래였지요. 대신 앞으로는 정직하게 사세요. 그것이 진정한 사과입니다. 율섬의 말에 그 여인은 눈물을 흘렸어요.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었거든요. 세월이 더 흘러 율섬은 한양에서 존경받는 바느질 장인이 되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녀의 솜씨를 찾았고 그녀의 인품을 존경했지요. 율섬 마님의 바느질은 정말 특별해. 그뿐만 아니라 마음씨도 따뜻하시지. 사람들은 율섬을 칭찬했어요. 어느 날 늦은 밤, 율섬은 달빛 아래에서 바느질을 하고 있었어요. 그때 어린 시절 잃어버렸던 기억이 하나씩 되살아났지요. 할아버지, 그녀는 그제서야 어린 시절 자신에게 그를 가르쳐 주던 하얀 도포의 남자가 할아버지였다는 것을 완전히 기억해냈어요. 할아버지는 집안이 몰락하기 전까지 그녀를 정성스럽게 키워주셨던 것이지요. 그리고 집안이 몰락할 때의 기억도 되살아났어요. 할아버지가 관리들에게 끌려가시면서 마지막으로 해주신 말씀도 말이에요. 율섬아, 무슨 일이 있어도 당당하게 살아라. 내가 나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잊지 말거라. 그리고 언젠가는 진실이 밝혀질 것이다. 할아버지, 저는 이제 제 길을 찾았어요. 할아버지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당당하게 살고 있어요. 율섬은 하늘을 바라보며 조용히 중얼거렸어요. 다음 날 아침, 율섬은 언제나처럼 일찍 일어나 가게 문을 열었어요. 그리고 새로운 하루를 시작했지요. 어서 오세요. 문을 열고 들어오는 손님에게 율섬은 환한 미소로 인사했어요. 그 미소에는 지난 고난을 이겨낸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특별한 빛이 있었답니다. 겸재도 이제는 더 높은 관직에 올라 많은 사람들을 도울 수 있게 되었어요. 그리고 부부는 함께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일에 힘썼지요. 당신, 오늘도 또 누군가를 도왔다며? 율섬이 내가 그렇게 가르쳐줬잖아. 어려운 사람을 보면 그냥 지나칠 수가 없어. 두 사람은 서로를 통해 더 좋은 사람이 되어갔어요. 어느 날 율섬의 가게에 한 젊은 여인이 찾아왔어요. 그녀는 율섬과 비슷한 처지에 있는 사람이었지요. 마님, 저를 도와주세요. 저도 억울한 누명을 쓰고. 율섬은 그 여인의 이야기를 들어주었어요. 그리고 겸재와 함께 그녀를 도와주기로 했지요. 걱정 마세요. 진실은 반드시 밝혀집니다. 율섬의 말에 그 여인은 희망을 가지게 되었어요. 이렇게 율섬과 겸재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존재가 되었답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사람들 사이에 전해져 내려가며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었지요. 그렇게 율섬은 자신만의 삶을 당당하게 살아갔어요. 누구에게 의지하지 않고 자신의 능력으로 행복을 만들어가며 말이지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는 존재가 되었답니다. 세상에는 때로 억울한 일들이 일어나기도 하지요. 하지만 율섬처럼 포기하지 않고 꿋꿋하게 진실을 지켜나간다면 언젠가는 정의가 실현되고 새로운 희망을 찾을 수 있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우리는 더욱 강하고 아름다운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는 것이지요.